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좀 너무 많았어요. 네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 네. 자, 먼저 이 와중에 지금 뭐 사실은 전대미문에 그러니까 역대까지 이전에도 없었고 네. 들어보지도 못한 네네. 그런 지금 세계적 지금 이 역병 네. 창궐하는 이 시점에 네. 보수 야당에 몸을 담은 사람 23명이 네. 개헌을 하겠다고 네. 그 개헌 발의에 동의를 해줬어요. 네. 김무성이 어제 뭐 좀 우리가 바짝 좋으니까 캥기는가 자기 페이스북에 네. 올렸는데 좀 행설수설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셨죠 그거? 네. 네. 예. 자 그래서 좀 제정신일까요? 이 와중에 저런 걸 하나. 네. 야, 참 정치인의 욕망이 무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정치인의 욕망이 정말 무서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아닐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 발안 100만 명 이상의 이제 국회의원 유권자가 이제 그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개헌에 관한 이제 국민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추진하는 개헌의 내용의 핵심인 것인데 이제 김무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 국민 발언을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장님 글쎄 이건 뭐 이런 저 같은 아마추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또 모를까.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개헌안 발의 자체로서 국회에서 어떤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다음에 100만 뭐 현실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어떤 단일한 어떤 의원을 서명 받는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뭐 민주노총, 전교조 몇 개밖에 뭐 없죠. 좌파 세력 외에는 뭐 사실상 보수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국민 발언의 내용이 뭐 인터넷으로 뭐 전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뭐 좌파에 비하면 보수파는 뭐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에서 어떤 개헌안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이제 발의를 시켜 놓으면 뭐 그거 가지고 뭐 국회나 등등에서 얼마나 언론 뭐 시위에 여론전을 펼치겠습니까? 그럼 그 자체로 만에 하나 내년 총선,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과반 이상의 그 의석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마 무슨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국민 발언이 무슨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정말 어마어마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난 2월 24일인가 보니까 131명을 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네. 6일 날 네. 148명이 됐거든요. 근데 네. 131명일 때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35이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148이 됐는데 23명으로 12명이 줄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60명이 하고 35명이 했는데 몇 명은 좀 자기가 좀 감춰달라고 한 건지 네. 그것도 또 좀 아리까리해요. 네네. 어차피 이제 개헌안 발의는 뭐 국회 과반수, 제적 과반수면 충분한 거니까. 발의니까. 네. 발의가 지금 뭐 표결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갑자기 줄었다 네. 하는 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몰랐다 그런 뉘앙스인 줄 하면서 무슨 철회한다고 하는데 네. 유튜브 나가. 네. 그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건 저기 그 해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그 뭐 무학임을 좀 자신이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래서 했으면 떳떳하게 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네. 이걸 또 해명하는 심재철이 말은 네. 총선 전에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개헌하면 하겠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내가 이것들이 지금 깊숙하게 패가 먹어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은 총선 때 하지 말라는데 총선 때는 물리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하겠다니까
총선 때 얹은 이유가 총선 끝나고 하자를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총선 전에. 옛날에 보면 그 영화에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가면 깡패들이 여성을 성폭행을 할 때 허리 밑에 돌을 자갈을 하나 놔. 아, 네네. 그러면 여성을 막 이렇게 잡아뜨리면 네. 백이지 않습니까? 네네. 돌 빼고 하자. 네. 이러면 하자했다고. 네. 법적으로 네.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된다. 네네네. 행거하고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렇죠. 결국 개헌을 하자는, 진행하자는, 추진하자는 얘기에는 뭐 아무 다른 얘기가 없는 거죠. 예, 21대 개헌이 뭐 뭔 이야기입니까? 6월 1일이면 개헌인데 네. 6월 1일 이후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하자는 순간이나 6월 1일 이후에 하자는 거나 그게 뭐가 다르냐? 그렇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직접 따라다니면서 물으니까 때가 문제입니다. 때가 이러고 가요. 네. 자, 때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총선 승리하면 하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이 분노는 문 정권을 심판하자고 가는데 정작 심판을 주도해야 될 국회 보수야당 세력은 지금 개헌을 언제 하느냐 문제지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 하여튼 제일 궁금한 게 무슨 속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뭐 가깝게는 작년 뭐 7월 8월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 이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 그러니까 뭐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보수 세력들 중에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꺼낸 사람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다, 이 지경이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개헌 얘기를 끌고 와서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도 이 개헌 이야기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결국 그렇게 문재인한테 아무런 제대로 반박이라던가 반격을 하지 못한 황교안이나 이런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이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이 제왕적이긴 하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제왕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박 박근혜도 제왕적일 때 왜 그러면 그때는 하자고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는 것은 한국의 정치의 이 행태에 대한 오래된 이 습관, 행태의 문제지 네.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뭐 제왕적 총리도 있고 제왕적 장관도 있고 제왕적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만 바꾼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아니 들어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촛불 들고 일어났다고 쫓겨나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제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왕만도 못하지. 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지금 몇 년 합니까? 이제 뭐 48년부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껏해야 72년인데 네, 그렇습니다. 72년 동안에 네. 제왕적 대통령이 2명이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또 제왕적은 아니지만 그냥 대통령 총리가 한 번 쫓겨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뭐 가운데 총 맞고 이런 거는 빼더라도 네, 네. 그렇게 보면 조선 시대에 그 조선 500년 동안 2명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72년 동안에 3명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왕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이면 쫓겨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호영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금요일 날 소문이 쫙 퍼졌는데 최창희 씨하고 뭐 조혜선이라는 사람이 부부다. 네. 근데 정권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묵혔다가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이거 빨리 쳐야 되겠다 싶어서, 아니면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뭐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아니다 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제 최창희 씨가 사람 시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네. 자기 부인은 양씨다. 네. 성심여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하고 곧바로 하면 될 건데 딱 한 2, 3일을 묵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통으로 걷어서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다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뭐 소장님께서 이제 그 조국 조민과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셨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사람도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고소장의 내용에도 보면 약 140여 명, 뭐 그 중에는 아마
뭐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들어봤던 이제 우파 성향의 유튜버가 다 총망라돼 있어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 손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와대나 지금 정부에서 반박하지 않았던 거는 하여튼 걸리기만 걸리면 아주 뭐 총선을 앞두고 아주 그냥 그 완전히 정말 그 한꺼번에 그냥 낚아서 그냥 다 고소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할 요량이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이 지호영 부분에서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 네. 이미 이제 지호영이 네. 성장할 때 처음에 이제 작을 때는 네. 거기에 이제 같이 뭐 이의군과 하는 네. 같이 약품 회사를 네, 하던 네, 네. 사람이 밀어줘서 네, 시작했지만 골드만삭스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저 또 다른 또 이 회사 네. 네. 뭐 저기 앵커 네. AEP를 끌어들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블랙스톤을 네, 끌어들이거든요. 네, 네. 차례대로 돈이 500억대에서 네, 네. 1100억대에서 네. 이제 1조 1000억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이 지호영 그룹은 1조 원대인데 2019년에는 4조 원이 넘는 네. 그룹 차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네. 전체 2등이 1조 원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그 개입해서 이제 그 마진을 먹는다. 그걸 권력하고 유착된 게 아니냐 집중했지만 사실은 이 매출액이 올라가고 또 벌써 약국 장악력이 14,000에서 며칠 만에 네네. 17,000이 됐다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계 제약회사로서는 이 한국의 제약시장에 뛰어들어서 미국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그 특허약을 네네. 비싸게 팔고 네. 그 다음에 카피약 시장을 네. 통로를 장악하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 네네. 몇 개 거느리고 네. 이래가 이제 그 상장시키고 통로까지 다 장악하면 이거는 한국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제약과 그 유통 시장 네. 등에 관한 부분을 통째로 장악하는 부분에 지금 배경이 이게 있다. 그렇습니다. 지호영이. 네. 그래서 지호영이 하는 거를 보면 회사의 지분을 점점 줄이면서 외국계에 점점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뭐 기존의 민간 주주들이 가진 것도 사들이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권이 지호영을 넣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계인데 네. 외국계를 통로로 삼아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엔가 케어 캠프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네.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로 케어 캠프라는 회사를 지호영 자회사를 덮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고 한국 시장을 통째로 외국에 그대 제약 자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진만 봐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2월 26일 날 지호영이 결정됐고 네. 한 개만 하면 시끄럽다고 27일 날 백제를 투입했어요. 네. 네. 1.4대 0.5로 네. 이제 백제를 네. 이렇게 지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3대 1 정도로. 네. 그래서 지호영이 지금까지 1,707만 개의 마스크를 팔아서 네. 100원에서 200원이라는데 대부분이 200원이고 네. 아주 작은 회사만 마진을 그렇겠죠. 100원으로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막 폭넓게 150원이라고 해주면 네. 네. 25억 6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네. 총 마진이 36억인데 네. 네. 이제 백제하고 나눴을 때 25억 6천인데 이것보다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지호영이 지금 약을 배달할 때 물류비가 네. 가격의 0.5%로 본대요. 네. 그러면 1,100원이면 5.4원. 네. 그러면 뭐 기재부 등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유를 존중해 주더라도 10원. 네. 이면 떡을 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배달해 준다고 오늘 아침까지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마스크 공장에서 갖다 주면 그 갖다 다 주는 것까지 포함됐대요. 900원에. 네. 근데 그것도 또 마스크 회사가 떼돈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0원. 그러면 지호영은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약을 배달시키러 다니잖아요. 약국에. 거기에 자 이제 뭐 PK에 얼마, 네. 뭐 이렇게 본부에 얼마씩 보내면 거기서 이제 대부분 약국마다 돌아다니는 네. 그 차들이 그렇죠. 다른 약도 싣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마스크도 같이 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물류 비용이 10원이라고 보면 지호용은 이 총 가격 1,100원 중에 140원을 마진으로 먹으면 이 마진율이 13%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영업 이익이 2.2%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자체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 지금 택배 관련 업계에서 이제 쿠팡이 계속 이제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로든 이제 그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소프트뱅크 이제 그부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물량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시장 장악력을 높이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호영은 어떤 분이 이야기했대. 배달의 민족이다 식당.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고. 네. 예. 그래서 일단 지분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장악에. 예, 나머지는 그때부터 예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뭐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제약 그 관련된 것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여러 가지로 영세하고 뭐 동아제약이나 녹십자 같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제약회사도 사실 연 매출이 1조가 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의약품 내지 의약 외품 유통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은 또 도매상들이 있고 또 큰 거래 업체도 있고 또 중간 또 도매상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약사분들이란 분들이 당연히 무슨 이런 거래 관계를 뭐 오늘은 여기 A하고 계속 그러니까 한 몇 년 오랫동안 A하고 A라는 업체에 거래했는데 내가 또 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뭐 이익이나 마진이 높으니 뭐 B 업체로 바로 바꾸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오랜 동안 또 그 해당 지역마다 또 그 특색이 되는 또 의약품들 처리되는 그런 법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거래 업체들이 그런 세정을 잘 알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뚫기가 어려운데 이번 지호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시장 내 시장 외적인 어떤 장벽을 일거에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제 그 지분 뭐 마스크 자체로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영업이익에 봤을 때 이제 마스크 현재 지금 이른바 공적 마스크라고 판매를 봤을 때 그 영업이익은 그 원체 그 지호용의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까지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 통로가 넓어졌으니 뭐 지호용으로서는 사실 공짜로 해라고 해도 했을 일인 것을 마진까지 남기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의 마스크가 지금 200원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만은 이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딱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장악해서 네. 다 영세하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보상해 준다고 아예 그렇습니다. 넘겨받아서 예. 뭐 군인과 예. 또 공적 인력 투입해서 예. 마스크를 생산하고 예. 마스크 설비도 예. 긴급하게 확충을 해서 네. 2배 이상의 지금 마스크 이를 생산력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도 뭐 방송에서 제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 사실 마스크 업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떻게 우연하게 마스크 쪽 하시는 분의 일을 맡게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스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어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파가 좀 심해지면 마스크 어떤 수요가 확 늘었다가 올해나 작년처럼 좀 겨울에 좀 덜 따뜻하면 수요가 훅 줄어들고 정부 물량도 올해 12월 달에 발주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업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 때니까 뭐 물론 이제 발빠른 업자들이야 뭐 생산량을 늘렸겠지만 이제 조그만 영세한 규모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아마 대만이나 이런 데서 사태 초기부터 이제 그 정부가 그걸 딱 장악을 해서 소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정말 그런 데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마스크 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단가 내에 하여튼 가능한 많이 생산을 해라. 그거는 무조건 정부가 무조건 뭐 쌀 수매하듯이 수매를 해주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생산을 독려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진짜 벌어지지 대만은 아예 막 그렇게도 안 하고 네. 정부가 통으로 다 징발을 했어요. 징발을 해서 생산 원가로 그냥 우체국망을 동원해서 정부가 직접 물류까지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중적으로 남아 있는 한은 제가 볼 때 이 마스크 생산이 공급도 안 늘어나고 왜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늘리면 뒤로 빼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한 이상은 절대 안 늘어날 거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주 뭐 2개씩 깔아봤자 계속 모자라는 현상은 또 발생할 거고 이 시장이 왜곡 교란이 된 거죠.
이럴 때는 곧바로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화된다고 보면 그냥 정부가 관 배급으로 가는 게 안 그러면 뭐 적당한 200원에 말씀. 파든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몇 번을 바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걸 또 시기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뭐 여명숙 박사님 제가 방송을 잠깐 봤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만은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부터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우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정말 뭐 중국이 뭐 입국 제한 등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또 마스크의 수출을 유지함과 동시에 배급제 그러니까 국가가 들어가서 이제 배급제 비슷하게 이제 실시를 했더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패닉이나 그 공포가 확산되기 전에 사태를 이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 사람들은 뭐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방치해 두고 있다가 지금 막 정말 다들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막 공포에 전전긍긍한 상황에서 솔직히 선생님 뭐 이게 뭐 물량이 어느 정도 정말 뭐 거의 뭐 물 쓰듯이 어떤 물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공포감이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시기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문재인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와중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한국에도 우체국이 있고 공적인 많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한국에 경찰서도 있고 네. 관공서가 면 단위에 한국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면 단위에 있는 관공서나 중관공서를 동원해서만 깔아도 굉장히 면 단위에 있는 관공서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24시간 배급부처로 네. 해놔도 거기서 명단 다 확인하고. 네, 거기서 명단 다 확인하면 될 일을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약 외국계 그러니까 제약 유통 그의 큰 손들을 동원시켜서 집어넣는 이 자체가 이미 오해를 받는 거고 또 이런 자들에게 마진율을 저렇게 높게 책정해 주는 것도 또 더 오해를 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의약품하고도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당일날 맨 처음에 지오용을 독점적으로 마스크 공급업체로 이제 지정했던 그 같은 날 발표된 저 봤더니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만큼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5개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 5개가 4개를 지정했는데 아니 왜 유독 왜 약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지오용이랑 업체 하나만 처음부터 딱 지정을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백제 약품을 끼워주는 식으로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다른 이제 뭐 내용을 보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 서울만 하더라도 중구는 한 그 인구당 750명 가량당 한 개씩 있는데 뭐 노원군과 도봉군가에는 뭐 주민 한 2,800명당 한 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만 해도 약국의 어떤 그 객수가 인구당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다른 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으로 해도 배급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또 약국 부분이 마스크를 꼭 안 끼도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지오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딱 그 최창희 그렇습니다. 조혜선 부부인가라고 몰고 네. 또 김정숙과 무슨 숙대 동창이다라고 이렇게 몰았다가 그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것은 전부 완전히 그냥 엄청난 가짜 뉴스라고 다 통째로 몰아가면서 지용에 대한 의혹은 싹 빠져나가거든요. 면책을 이제 받으려고. 지용의 저 여자 사장 조혜선의 이력이나 내용으로 보면 현 정권과 지금 안 뒤져봐서 그렇지 뒤져보면 이리저리 겹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지오영이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핵심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뭐 대표가 누구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체대한 일을 왜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뭐 무슨 뭐 제약 유통업계 강자도 아니고 최근에 뭐 해외 자본도 최근에서야 해외 자본 유치해가 지금 이제 양적인 어떤 그걸 확 늘려놨는데 그게 업계 1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독점을 해서 독점적으로 어떤 마스크 공급권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게 허용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경제부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약사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약사 협회에 예. 창고에 갖다 주고 예. 약사 협회에서 예. 이거를 차라리 예.
공적으로 예. 이렇게 여기에 대한 공공성을 예. 약사들하고 합의를 해서 예. 우리 약사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발성을 보태가 마진율도 자기들이 좀 책정하게 하고 예, 해서 예. 이걸 차라리 뭐 택배 회사들한테 예.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묶어서 하면 지금 지호형은 자기들이 배달하는 시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약국마다 돌면서 예.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약사들은 그거 물어오는 사람 전화 감당이 안 되고 하루 종일 이제 배당된 거 팔아봤자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근데 또 약국이 돈 버는 거는 조제약을 해야 또 추천약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제약 뭐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조제약 추천약도 지금 잘 못하게 되고 서로가 죽을 지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귀가를 하는데 좀 그 귀가하는 퇴근 시간에 이제 버스가 이제 많이 막히면은 저는 이제 한정거장 일찍 이제 내려가지고 걸어가기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저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길래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행사가 있나 해서 쭉 가봤더니 한 진짜 50명 넘으시는 분이 약국 앞에 마스크 사시겠다고 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면 그럼 우리가 전날 밤에까지 받아가 안 판다. 예. 전날 하루 종일 몇 시에 오더라도 예. 받아서 안 판다. 예. 그리고 안 팔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팔게 될 때는 11시로 통일하자. 오전 11시로는.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그 시간만 딱 판다고 전 국민한테 알려놓으면 그렇습니다. 약국들도 이 일에 하루 종일 어수선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사러 가는 사람도 사거나 못 사거나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녹화하는 화요일 날 그래도 이제 그 저희 변호사 이제 협회에서도 예.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그 이제 회원 이제 한 명당 5개의 마스크를 나눠주겠다고 이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저는 좀 제가 좀 쓸 게 그래도 좀 있는데 이제 직원이 또 이렇게 좀 좀 걱정을 하고 있길래 좀 대리 수령을 이제 좀 얘기해가지고 오늘 이제 직원이 이제 받으러 앞에 갔는데 그게 10시부터 배부하기로 딱 되어 있는데 10시 7분경쯤에 메일이 하나 뜩 날라왔는데 이제 그 모든 마스크가 품절됐다.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오는 이제 직원을 보면서 받았냐고 했더니 뭐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그렇죠. 단체 변호사 협회가 변협이 마스크를 5개씩 주는 것도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요즘 변호사야 뭐 어떤 지위가 어떤지 다 아시겠지만 아마 변호하시는 분들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데 아마 그래도 변호사들 정도 되면은 다들 이제 마스크를 어느 정도 다 개인적으로 확보를 했을 테니 뭐 정말 이제 필요한 사람들만 좀 오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아무리 뭐 변호사고 나발이고 이 무지막지한 재앙 앞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배도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참 오히려 이 재앙 앞에서 너는 할 거 없이 참 평등하구나. 요즘 저 마스크 회사에 파견된 국세청이나 경찰 출신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스크 가격도 그래요. 대량 생산하는 1위 업체는 단가가 300원이라고 합니다. 300원이야. 그러면 900원을 한 거는 최고의 한계. 네. 완전히 한계의 부분에 있는 마스크 하루에 뭐 한 10,000개 찍어내는 이런 데 맞춰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는 데일수록 떼돈을 버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더 벌을 먹으려고 900원이 아니라 2,000원씩 팔아먹으려고 밖으로 뺀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만든 문정권 마스크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자, 이것은 처음부터 이 사태를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징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안 만들려고 하는 징발이나 긴급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총선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국가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또 이런 데서 이게 몸을 사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벼락을 딱 맞고 있는 게 말만 하면 뒤통수를 딱 맞아요. 네. 자, 며칠 전에 총리가 2, 3일 지나면 이제 변화의 계기가 온다 이러고 또 무슨 박능우가 나와가지고 무슨 세계의 무슨 모범 사례다 이야기하고 어제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제 저녁에 또 우리 동네 신도림에서 예,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오늘 4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몇십 명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사람이. 그럼 서울 한복판에서 뭐 빌딩 하나가 지금 통째로 감염 빌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사태가 끝날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확실한 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하루하루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달이야 금방 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그 한 달만 좀 제대로 노력하면은 이 사태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안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 확진자가 나온 날로부터 이제 2달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이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진지하게 이 사태를 막겠다는 어떤 그 모습을 보였던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틈만 나면 이놈의 사태가 끝날 것이다. 뭐 경제가 뭐 곧 회복,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참 말들이 이 사태를 더욱 장기화 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장기화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가까지 좀 저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 이 한심한 정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인재가 아니면 무슨 인재냐. 마지막으로 네. 지금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 하나 위로도 안 하고 조문도 안 합니다. 세월호에 사망한 사람보다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부작이잖아요. 세월호는 놀러 간다라는 작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서 그냥 무고하게 폭탄을 맞아서 죽어가잖아요. 벌써 지금 55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돌아가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수 없으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면 국가가 지금 이 재앙에서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책임을 자각하고 추모하고 하는 부분에 또 부검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건데 무조건 죽으면 화장하고 가족은 한 명이 뭐 방역복 입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그냥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가족 혼자 앉아 있다가 그냥 나중에 화장하고 뿌리고 끝나는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우한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 이 장례인데 장례의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그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대구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사연이 기사가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노령이신데 이제 자제분이 몇 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이제 일부 이제 자식들이 하고 근데 정작 돌아가시니까 병간호를 했던 자제분들은 이제 격리가 돼야 되니 장례에 참여를 못 하고 그 간병을 안 했던 자식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미 뭐 이제 어르신의 시신은 다 화장 처리돼서 정말 빈소를 이제 멍하니 망연자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뉴스를 듣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하여튼 오늘도 제가 뭐 그 대구 북구의 미래통합당 그 대구 북구에 이제 그 예비 후보의 선거 이제 청인쟁이 하시던 분이 64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1차 이제 부검을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다가 이제 그 폐를 이제 열어보니까 너무 손상이 심해서 결국 재검사를 했더니 결국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 이분 같은 그러니까 제가 본 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1차 부검했더니 음성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게 저는 이제는 좀 안 그래도 지난 일요일인가에 그 방역 이제 치료를 담당하시는 이제 그 뭐 중앙의료원 원장분들 나오셔서 이제는 확진을 차단할 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망자 치료에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전혀 안 한 것 없이 오늘도 뭐 무슨 구로구청 뭐 해서 안전 문자 뭐 어디 뭐 경기도 무슨 시해서 안전 문자 뭐 이런 문자가 좀 보내지 마라. 예, 그거 알면 뭐 알게. 알면 뭐 할 거겠습니까 진짜. 예? 전철을 안 타겠어요. 버스를 안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길로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고요. 뭐 인권위원회는 이제 인권 침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말 그것도 문자 하나 보내는데 아마 최저 10원은 들어갈 텐데 그런 거라도 좀 하지 말고 정말 문재인한테 정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하겠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딴 거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정말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사망자가 그러니까 좀 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라도 좀 제발 이제라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정말 생명을 잃으시는 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좀 거기에는 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진짜 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